최근 중국에서 퍼진 영상 하나가 한국의 이미지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이 영상은 마치 한국이 중국인들에게 적대적인 나라인 것처럼 편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한국 여행을 취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CNN의 수석 특파원은 이것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누가 왜 이런 영상을 퍼뜨렸을까요? 그리고 CNN의 보도 이후 세계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해요. 서울행 비행기를 탔던 그날 말이에요. 제 이름은 엑셀 타보리안이고 CNN에서 수석 해외 특파원으로 일했어요. 15년 동안 전쟁터부터 자연재해까지 세계의 아픔을 카메라에 담았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 모니터 앞에 앉아 다음 기사를 구상하고 있었어요. 커피 한 잔을 들고 세계 뉴스를 훑어보고 있었죠. 갑자기 동료 니콜라이가 흥분한 얼굴로 제 책상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엑셀 이거 봐봐. 니콜라이가 소리쳤어요. 그가 들고 있던 태블릿 화면에는 SNS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한 중국인 관광객이 서울의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당황하고 화가 난 표정이었죠. 이것 봐, 또 다른 영상도 있어. 니콜라이가 말했어요. 그가 보여준 다른 영상에서는 백화점 직원이 중국인으로 보이는 손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다른 한국인 손님에겐 웃으며 친절했지만 중국인 앞에서는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니콜라이의 눈이 커졌어요. 이런 일이 한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대. 한국 사람들은 겉으론 웃으면서 속으론 다 내쫓고 싶어 한다니까. 저는 그의 말에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영상만으로 판단하기엔 너무 섣부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영상이 편집됐을 수도 있잖아. 직접 보기 전까진 판단하기 어려워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나 니콜라이의 말은 점점 과격해졌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행세하면서 실제론 외국인들을 동물처럼 취급하는 후진국이야. 문화라고 다 훔쳐간 것들 뿐이고 위생 수준도 엉망이지. 저는 그의 격한 반응에 놀랐어요. 니콜라이는 평소에는 차분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그는 마치 한국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편집장인 마이클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너희들도 이 영상들 봤니? 마이클이 물었어요. 저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SNS에서 한국 관련 부정적 이슈가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어. 마이클이 설명했어요. 우리 CNN 시청률도 영향을 받고 있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하고 있어.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마이클은 다음 주 편집회의에서 한국 관련 특별 보도를 기획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어요. 이틀 후 저는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방 안은 평소보다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마이클은 큰 화면에 지난 일주일간의 시청률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보다시피 한국 관련 뉴스의 시청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마이클이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제 이 주제는 단순한 문화적 충돌이 아닌 글로벌 이슈로 확대되고 있어.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를 집중해서 보고 있었어요. 빨간색 선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래프는 시청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보여주고 있었죠. 지금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한국 현장 취재가 필요해. 마이클이 계속 말했어요. 진실은 현장에 있으니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해. 마이클의 말에 회의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먼저 나서서 한국 취재를 자원하지 않았거든요. 니콜라이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뭐 누가 가겠어요? 중국인 취급하는 그 나라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어요. 게다가 음식도 자극적이고 길거리는 더럽고 한국에서 체류하는 것 자체가 고문이에요. 저는 니콜라이의 과장된 표현에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의 말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거든요. 갑자기 마이클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어요. 엑셀, 네가 가면 어떨까?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제가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경력과 중립적인 성향이 이번 취재에 딱 맞을 것 같아. 편견 없이 사실만을 보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 특별한 감정이 없었어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죠. 그냥 지도에 있는 또 하나의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그게 기자로서 가장 바람직한 상태가 아닐까요? 편견 없이 그저 진실만을 보려는 시선. 알겠어요, 마이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마이클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좋아. 빨리 준비해. 이번 주 안에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니콜라이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정말 가려고?
그가 물었어요. 시간 낭비일 텐데.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진실을 알아보는 게 우리 일이잖아.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지. 니콜라이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내 말이 맞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노트북, 카메라, 녹음기 등 취재에 필요한 장비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는 서울의 아름다운 사진들, 한국 음식, 그리고 K-팝 스타들의 이미지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니콜라이의 말과 그 영상들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정말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볼 시간이었어요. 사흘 후 저와 영상 담당자 미아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구름과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제 마음은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진실을 만나게 될지 궁금했어요. 한국에 대해 들었던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그곳은 외국인들에게 불친절한 나라일까요?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자려고 했지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놀라움은 공항 내 안내 방송이었어요. 한국어 안내 이후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친절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니콜라이의 영상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죠. 저는 미아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상하네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싫어한다더니 안내 방송은 여러 언어로 하고 있어요. 미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뭔가 이상해요. 공항 곳곳에 다국어 안내판도 눈에 띄었고 외국인 전용 안내 데스크에서는 친절한 미소를 지닌 한국인 직원이 중국인 관광객 무리를 유창한 중국어로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들은 정말 친절해 보였고 중국 관광객들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미아가 제 팔을 툭 치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들었던 그 한국이 맞나요? 뭔가 많이 다른데요? 저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우리가 본 영상들과는 많이 다르네요.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공항에서 나와 호텔로 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희를 보며 물었어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미국에서 왔다고 대답하자 그는 웃으며 유창한 영어로 반갑다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건 곧이어 그가 다른 외국 손님들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인 관광객도 많이 태운다고 했고 자연스럽게 니하오, 환영합니다 라고 중국어 인사를 건네는 것까지 보여주었어요. 택시 창문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들, 깨끗한 거리, 그리고 다양한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미아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녀도 저와 같은 생각인 듯 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예상했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짐을 풀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아직은 첫인상일 뿐이니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한국의 모습은 니콜라이가 보여준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명동으로 향했어요. 가이드북에 따르면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쇼핑 지역이자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핫스팟이라고 했습니다. 지하철은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모든 안내판에는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동 거리로 나오자 쇼핑객들로 북적이는 풍경이 펼쳐졌고 한국인들 사이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섞여 있었어요. 중국인, 일본인, 서양인 등 다양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즐거운 표정으로 쇼핑을 즐기고 있었어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대학 시절 배운 기초적인 중국어로 화장품 매장에 들어가 말을 걸었습니다. 니하오, 화장품 추천해주세요. 놀랍게도 직원의 표정이 밝아졌고 중국어로 응대하기 시작했어요. 제 중국어 실력이 부족해 알아듣기 어려워하자 그녀는 영어로 전환했고 중국어로 된 제품 설명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에서 오셨나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아니요, 미국에서 왔어요. 하지만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와, 중국어도 하시다니 대단하세요. 이 제품이 인기가 많아요. 중국 손님들도 많이 사가세요. 이런 상황은 다른 매장에서도 반복되었어요. 신발 가게, 옷 가게, 식당까지 어디를 가든 저희가 중국어를 쓰면 직원들은 더 친절하게 대응했습니다. 어떤 곳은 중국어를 하는 직원을 특별히 불러오기도 했고 다른 곳은 중국어로 된 메뉴판과 할인 쿠폰까지 내밀었어요. 점심을 먹기 위해 들어간 한 식당에서는 메뉴판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외국인 손님들에게 특별히 신경을 쓰는 듯 했어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자 직원들은 더 활기차게 움직이며 중국어로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 니콜라이의 영상에는 이런 모습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미아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도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이상하네요. 제가 경험한 한국은 중국인에게 적대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오후에는 인사동이라는 전통 문화거리를 방문했어요. 이곳은 한국의 전통 공예품과 기념품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였고, 상점 주인들은 간단한 영어와 중국어 단어들을 섞어가며 손님들과 소통하고 있었어요. 한 기념품 가게에서 저는 주인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손님들 중에 외국인이 많네요. 제가 말했어요. 네, 요즘은 중국 손님들이 제일 많아요. 일본 손님들도 많고요. 덕분에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외국인 손님들과 문제가 생긴 적은 없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끔 언어 때문에 오해가 생길 때는 있지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냥 서로 웃으면서 넘어가요. 장사하는 사람한테는 손님은 다 소중하니까요. 이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하루 종일 본 한국의 모습은 니콜라이의 영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저는 우연히 중국인 관광객 그룹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이 어떤지 물어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친절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한 중국인 여성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매우 친절해요. 쇼핑도 즐겁고 음식도 맛있어요. 우리는 매년 한국에 와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그들의 표정과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미아에게 말했어요. 내일은 그 논란이 된 식당을 직접 찾아가 봐야겠어요. 진실이 뭔지 확인해야 해요. 미아도 동의했어요. 네,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는 니콜라이의 이야기가 맞는지 의심스러워요. 호텔 방에 누워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본 서울의 모습들을 떠올렸어요. 친절한 사람들, 깨끗한 거리, 다양한 언어로 소통하려는 노력. 이 모든 것이 제가 들었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느낀 한국의 인상은 예상과 달랐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장소를 방문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실은 때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찾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내일의 계획을 세웠어요. 더 많은 곳을 방문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 없이 모든 것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자는 선입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니까요. 서울의 밤하늘 아래 저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어요. 내일은 어떤 발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니콜라이의 영상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던 그 식당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 유명한 영상 속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 짧은 영상 하나가 전 세계에 퍼져서 한국의 이미지에 큰 상처를 남겼었습니다. 미아와 저는 평범한 관광객인 척하며 그 식당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공기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저희를 반겼습니다. 직원이 밝은 미소로 다가와 영어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두 분이세요? 저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창가 쪽 좋은 자리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식당은 꽤 붐비고 있었고 많은 외국인들이 보였습니다. 일본인 가족이 한쪽에서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고 서양인 커플은 음식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놀란 것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도 3테이블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평화롭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고 직원들도 친절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메뉴를 받아들고 저는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중국어로 몇 마디 섞어서 주문해봤습니다. 저는 비빔밥을 먹고 싶어요. 야오 비빔밥. 제 서툰 중국어의 직원은 놀라지 않고 오히려 웃으며 중국어로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 네이허나오. 비빔밥 아주 맛있어요. 그녀는 영어와 중국어를 섞어가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정말 니콜라이의 영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 영상 속에서는 중국어를 쓰는 순간 직원의 표정이 굳어지고 불친절해졌는데 제가 경험한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저는 또 다른 실험을 해봤어요. 일부러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에 있던 한국인 손님이 재빨리 일어나 제 젓가락을 주워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하셨고 바로 새 젓가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매니저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그는 나이가 지긋한 남성이었고 이 식당에서 10년 동안 일했다고 했어요. 실례지만 최근에 중국인 손님과 문제가 있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매니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그는 한숨을 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영상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죠? 사실 그건 완전히 오해예요. 그날 있었던 일은 술에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워서 다른 손님들을 위해 제지한 것뿐이었어요. 그 손님이 중국인이었는데 마치 중국인이라서 쫓겨난 것처럼 영상이 편집됐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럼 중국인 손님들이 많이 오나요? 물론이죠. 저희 식당 매출의 30%가 중국인 관광객에서 나와요. 그들은 저희에게 정말 중요한 손님들이에요. 그들을 쫓아낸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매니저는 휴대폰을 꺼내 저에게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어요. 그곳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고 행복해 보였어요. 저희는 매달 중국어 교육도 받아요. 중국인 손님들을 더 잘 모시기 위해서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니콜라이의 영상과 제가 직접 경험한 현실 사이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서울 곳곳을 자유롭게 다니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정확했으며 길 찾기도 쉬웠습니다. 영어로 된 안내판이 많아서 외국인도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었어요. 홍대라는 젊은이들이 많은 지역에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메일을 확인하던 중 화장실에 가야 했어요. 급한 마음에 자리를 비우면서 지갑을 테이블 위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화장실에서 나와 급히 돌아가 보니 지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인 여성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까 한 남자분이 당신 지갑을 보고 직원에게 알렸어요. 누가 훔쳐갈까봐 걱정했나 봐요.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뉴욕이었다면 지갑은 이미 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모르는 사람까지 제 물건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일도 있었어요. 택시에서 내리며 휴대폰을 좌석에 두고 내렸어요. 1시간 후에야 그 사실을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호텔에 돌아왔을 때 프런트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엑셀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택시 기사님이 당신의 휴대폰을 경찰서에 맡기셨대요. 2시간 만에 경찰서를 통해 휴대폰을 돌려받았어요. 경찰관은 이런 일이 한국에서는 흔하다고 말했습니다. 분실물을 돌려주는 건 한국 문화에서 정말 당연한 일이에요. 작년에는 현금만 해도 약 3천만 달러가 주인에게 돌아갔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런 높은 시민의식과 도덕성은 쉽게 볼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또 다른 실험을 해봤어요. 길에서 일부러 지도를 펼쳐들고 헤매는 척했습니다. 5분도 안 되어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어요. 제가 중국어로 대답하자 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 앱을 사용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제가 가려는 곳까지 15분이나 함께 걸어가 안내해 주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니콜라이의 이야기와 제가 직접 본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는 미디어와 사회인식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SNS에서 퍼지는 부정적인 영상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일부 극단적인 사례만 편집해서 마치 그것이 일상인 것처럼 보여주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 사회는 높은 신뢰와 배려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외국인에 대한 배려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죠.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모습과 일치했으니까요.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한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중국인 관광객 가족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제가 친절하게 대화를 시작하자 곧 마음을 열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뉴스 때문에 걱정했지만 실제로 와보니 모두 친절해요. 어제는 딸이 아팠는데 약국 직원이 직접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진실은 SNS의 자극적인 영상이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서울의 밤은 아름다웠고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일 뉴욕으로 돌아가 이 경험을 세상과 나눌 준비를 해야 했어요. 진실을 전하는 것, 그것이 기자로서 제 사명이니까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고 있던 것과 현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직접 보고 경험하고 판단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그런 교훈을 주었어요. 그리고 내일 저는 그 교훈을 세상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첫날 CNN 본사에서 생방송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준비됐나요, 엑셀? 앵커가 물었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빨간 불이 켜지고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그 순간 한국에서 보고 느꼈던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에서 돌아온 특파원 엑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본 한국은 SNS에서 퍼진 영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친절했고 중국인들에게도 잘 대해줬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런데 왜 그런 영상들이 퍼졌을까요? 앵커가 물었어요. 그 영상은 편집됐었어요. 실제로 그 식당 매니저를 만났는데 술 취한 손님을 내보낸 것뿐이었습니다. 중국인이라서 쫓아낸 게 아니었어요. 저는 카페에서 지갑을 두고 왔는데도 그대로 있었던 이야기,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내렸는데 경찰서를 통해 돌려받은 이야기도 했어요. 한국은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알게 됐어요. 진실은 직접 봐야만 알 수 있다는 걸요. 우리가 믿었던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복도에서 니콜라이와 마주쳤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엑셀, 내 방송 봤어. 니콜라이가 말했어요. 내가 틀렸었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나도 처음엔 믿지 않았으니까. 언젠가 네가 직접 한국에 가보면 좋겠다. 니콜라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이클 편집장이 전화했어요. 엑셀, 내 방송 시청률이 대단했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해. 저는 기뻤어요. 한 나라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일에 제가 도움이 됐으니까요. 이제 저는 기자로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진실은 종종 겉모습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야 합니다. 편견에 가려진 눈으로는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 정직함, 그리고 신뢰는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어요. 때로는 멀리 떨어진 낯선 곳에서 우리가 잊고 있던 인간의 좋은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진실을 찾는 용기.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값진 교훈이었어요. 충격적인 시작이었지만 그것은 결국 진실을 향한 여정의 첫걸음이었을 뿐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